이 숲의 주인을 나는 알 것도 같다. 하기야 그의 집은 마을에 있지만 눈 덮인 그의 숲을 보느라 여기 멈춰선 것을 그는 모를 것이다. 내 작은 말도 분명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근처에 농가 한 채 없는 이곳에 멈추는 이유를.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서 한 해 중 가장 어두운 이 저녁에 마른 방울을 짤랑 흔들어 본다. 무슨 잘못된 것이라도 있는지. 들려오는 소리라곤 오직 느린 바람에 솜털 같은 눈송이가 쓸리는 소리뿐.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다. 그러나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 잠들기 전 몇 마일을 더 가야 한다. 잠들기 전 몇 마일은 더 가야만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오는 저녁 숲가의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겨울 저물녘 나그네는 문득 숲의 한가운데서 말을 멈춥니다. 들리는 소리라곤 바람의 솜털 같은 눈송이가 날리는 소리뿐이지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그를 무엇이 멈춰서게 한 것일까요? 잠들기 전 몇 마일을 더 가야만 한다고 여러 번 고단하게 속삭이는 이 나그네의 눈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거리의 사람들 바람 따라 흐르면 서성이듯 혼자서 기다리고 날 부르는 기억에 흔들리는 땅콩이 사람들 사라졌네. 난 속에 퍼져서 울 것 같아서 한참 눈 감고 잊혀져가는 모든 것 당연한 건가요? 문학 라디오 헤이수의 문장의 소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매우 소중한 작가 한 분이 자리하셨습니다. 여기 이순원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순원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순원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1985년 강원일보, 1988년 문학사상의 작품을 발표하며 작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얼굴, 말을 찾아서, 그리고 장편소설 수색, 그 물빛무늬, 아들과 함께 걷는 길, 19세, 원앙, 삿포로의 여인 등이 있습니다. 35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하셨는데요. 생애의 절반 이상을 글을 쓰며 사셨어요. 책을 출간하는 속도도 비교적 균일하시고요. 2019년 새 책 오목눈이의 사랑을 출간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책 출간한 다음 이렇게 불려다니는 데도 많고요. 또 책 출간한 다음 다음번 책 그 준비할 것도 또 찾아다니고 그래서 또 여행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행은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국내 여행도 많이 하는데 이번엔 일본 그 도야마현에 가서 봄눈 풍경도 보고 또 오래된 마을들도 살펴보고 돌아와서 강원도에 고성에 또 산불이 났잖아요. 네. 거기에 또 이웃들이 또 많이 아프게 살고 있어서 네. 그 주변들도 좀 며칠 둘러보고 네. 이러고 올라왔습니다. 네. 선생님은 35년 동안 20권이 넘는 책을 네. 출간하셨는데 책상 앞에서 지킨 어떤 세월의 두께가 저절로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작품을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전 전업 작가잖아요. 예전 직장생활도 10년 했지만 전업 작가니까 폼 잡지 말고 글 쓰는 일에 폼 잡지 말고 좀 성실하게 쓰자. 다른 사람들보다 글 쓰는 일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자.
이게 어린 시절에 농사도 짓고 해봤기 때문에 글 쓰는 일이 특별히 다른 일보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재능을 바탕으로 글을 써나가는 일인데 그러자면 한 작가로서 한 생활인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자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그 지금 농사 지었던 경험, 네. 그 고냉지, 네, 배추 네. 농사 그 10대 마지막에 그렇죠. 지었던 고등학교 들어가서 입학하고 학교를 중간에 때려치우고 2년 동안 열심히 대관령 올라가서 농사를 지었지요. 근데 저도 그 쓰신 글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 배추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의 수련 이런 거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수련이라든지. 그 청소년 말기고 그러니까 반항심도 있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된다는 게 공부를 끝내 빨리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규모의 경제를 빨리 갖는 게 어른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로서는 농촌에 태어난 저로서는 빨리 내 규모의 농사를 시작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일이 어른이 되는 줄 알고 꽤 열심히 2년 동안 하다가 이것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느낀 것보다 이렇게 끝난다면 내가 배워야 할 것들, 내가 갖추어야 할 학문들, 지식들은 또 나중에 물론 독학도 가능하지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나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기에는 학교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장착해야 할 지식과 교양들을 쌓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요. 그 얘기 자체가 참 감동적입니다. 네, 오목눈이의 사랑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이름이 육분이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뱁새라고 불리는 그런 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랄까 동기가 있으신지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뱁새 둥지는 굉장히 이뻐요. 새가 조그만 참새보다 작은 새인데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1년에 2번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봄과 여름철에 낳습니다. 봄에는 대부분 자기 새끼를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데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여름 둥지에 뻐꾸기들이 찾아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크지만 둘 다 똑같이 바닷물색이고 그 오목눈이 눈에는 그 자기보다 훨씬 몸집이 큰 그 뻐꾸기 알을 자기 알처럼 여기고 나도 이렇게 크게 알을 낳을 수 있어. 또 그리고 자기 알보다 더 큰 그 뻐꾸기 알을 자랑스러워하며 부화시키고 또 그다음에 먹이를 물러다 먹이고 이렇게 키워서 내보내죠. 그것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자기 몸에 한 10배, 20배 넘는 그 뻐꾸기를 키워내느냐고 한번 그러고 나면 정말 피골이 상접해지는데 그렇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새의 알을 낳아서 키우는 거죠. 한자로 하면 탕난이라고 하고요. 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인공 육분이는 뻐꾸기 알이 자신의 알이 아닌 걸 알면서도 번번이 속고 또 키워줍니다. 심지어 뻐꾸기 앵두의 경우에는 그 육분이의 친자식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서 죽이는데도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 결국에는 아프리카로 떠난 앵두를 따라서 그 작은 몸으로 황하, 티베트, 홍해, 시리아 등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긴 여행을 떠나는데요. 얼핏 보면 육분이는 우둔할 정도로 순수하게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독자들이 이 육분이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그 오목눈이 둥지에 그 작은 오목눈이 둥지에 그 뻐꾸기가 와서 알을 낳고 그것을 키우고 그 성장 과정도 눈물겨워요. 네. 그 하루나 이틀 먼저 부화된 그 뻐꾸기 새끼가 그 같은 둥지에 있는 오목눈이 알을 다 밀어내는데도 어미 오목눈이가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부화된다 해도 그 부화된 새끼 역시 그렇게 둥지 밖으로 밀어내고 이러면서 그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우는데 그러니까 이건 자연의 어떤 모성이죠. 그러지 않으면 뻐꾸기라는 종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내 새끼로 착각하지 않으면 그 오목눈이가 키우지 않으면 뻐꾸기라는 종류는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것이 자연이 없는 섭리이기도 하지만 자연이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내는
그 육분이가 그 오목눈이가 그 자기 곁을 떠난 새끼를 찾아서 그 아프리카까지 한번 찾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 여름에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면서 뻐꾸기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전까지는 이 뻐꾸기가 다들 버마나 뭐 태국의 남쪽에서 오르는 새인 줄 알았는데 그 뻐꾸기 둥지 그 등에다가 GPX를 달아보니까 그 GPX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는 짧은 남쪽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GPX 달아보니까 이 뻐꾸기가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뻐꾸기의 여정으로는 14,000km이지만 그 오목눈이가 찾아가면은 그 인도양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 육지로만 해서 가야 되는데 19,000km 107일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면 어떨까. 그걸 통해서 자연의 어떤 모성들 그리고 다른 새들과 또 자연의 모습들 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새와 인간의 어떤 사실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한 세상 사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들까지 이게 우화적으로 그려내면 네. 그것도 훌륭한 소설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책의 서문에 보면은 서원이라고 하죠. 그 네. 모두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어머니께 이 글을 바칩니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떤 그 모성의 그다음에 자연의 모성. 네, 그렇죠. 그 오목눈이가 그 뻐꾸기를 키우니까 이것도 모성이지만 그 뻐꾸기가 와서 그 알을 낳는 것도 뻐꾸기는 한 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날아오는 것도 먹이를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둥지를 찾아서 와요. 아프리카에 배지 않은 새라든가 이렇게 그 키워줄 만한 새들이 있는데 이 새들은 뻐꾸기의 침범을 피해서 우리는 둥지가 이렇게 위에서 날아와서 새가 앉잖아요. 그런데 네. 배지 않은 새라든가 이런 건 아프리카의 새들은 많은 새들이 둥지 밑에 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범을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날아와서 알을 낳고 남들이 보면 정말 놀고 가는 새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날아오는 과정도 그렇고 그 어른이 된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시 떠나는 중에 인도양이 3,000km가 되는데 네. 그것을 건너는 동안 어미 뻐꾸기들이 참으로 많이 죽어요. 네. 그러면 좀 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날아가는 거는 그 새끼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 낳은 어머니들도 나름으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어떻게 클지를 모르면서 남의 둥지에 새끼를 낳는 어미의 심정은 또 오죽하겠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저는 다 그 자연의 모성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세요. 근데 이 작품에는 주인공 육분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새가 나오고 그 묘사도 섬세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숲 밖으로 사라지는 새들의 모습, 그다음에 누룩뱀과 싸우는 육분이의 남편, 그다음에 성장하는 뻐꾸기의 모습에 대한 묘사, 또 살아있는 벌레는 입에 대지 않고 호랑나비만 보면 제짝처럼 따라 날아가는 철학하는 새에 관한 묘사, 대공, 대인이란 뜻이죠. 대공으로 불리는 독수리. 그래서 이 묘사를 보면요. 이게 단기간에 새 백과사전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쓸 수 없는 내공이 엿보이거든요. 어떻게 새를 젊은 시절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새와 함께 살았죠. 자연 속에 살아니까. 그러니까 그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나름 종달새다, 굴뚝새다, 할미새다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새들과 가까웠고 또 이 작품을 하면서 또 여러 새들의 습성에 대해서 나름 또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책에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밀착해 바라보는 새의 모습으로 그려내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썼죠. 네, 이거는 도시에서 성장한 작가들은 잘 못 쓸 것 같아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소설에서 중요한 문장은 이거 아닐까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 그러니까 1970년대, 그리고 그 전이지만 1960년 이럴 때
그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읽은 책 중에 지금도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에요. 네. 그 주인공 조나단이 갈매기죠. 그 조나단은 그렇게 다른 새들 그 갈매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창가에서 버려진 썩어가는 생선을 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새들에게도 이상이 있지 않겠는가. 그 조나단이 생각한 이상은 더 빨리 나르는 방법, 더 높이 나르는 방법. 그래서 이 조나단은 더 멀리 나르고 더 빨리 나르고 높이 나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하죠. 네. 그로부터 30년, 40년, 5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우리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것이 속도전이잖아요. 빨리빨리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먹어야 하고 뭔 일을 해도 빨리빨리 하고 공사도 빨리빨리 하고 공부도 빨리빨리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가 아니라 이런 속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래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나가야 할 방향과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자. 그 육분위가 머릿속에 들어온 그 육분위라는 게 그 별자리를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배가 항해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태양의 고도와 별의 고도를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를 나타내고 또 가는 방향을 잡는 그 기구인데 이 머릿속에 육분위를 장착한 육분위가 그래 우리가 나 오목누리는 시속 30km밖에 날지 못하지만 또 수명도 짧지만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내가 키운 딸 그 뻐꾸기의 새끼를 찾아서 아프리카까지 방향과 속도를 잘 선택해서 한번 가보자.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네. 저도 그 성장기 때 10대 때 그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을 네.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네, 조나단 그렇죠. 리빙스턴 네. 시가리라고. 근데 정말 행운스럽게도 지금 10대 학생들은 이 갈매기 꿈 외에 이순원 선생님의 오목눈이의 사랑이 또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될 것 같아요. 10대의 좋은 동반자. 그렇게만 생각해 주면 정말 감사하지요. 네. 네.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 꿈에서는 어떤 이제 높이라든지 속도에 네. 중점을 뒀다면 선생님은 이제 속도와 높이 외에도 방향이 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이름도 육분인 것이 또 천체를 보고 방향을 설정하는 네, 기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35년 동안 그 소설을 쓰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건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장시키면서 구축해온 핵심이라고 할까요? 골자, 키워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작가들과 어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싶었는데 네. 돌아보니까 저는 그 태어난 마을이 대관령 아래 산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이 우리가 조선시대의 향약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그 향약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그런 향약계가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촌장님을 모시고 사는 마을이고 그리고 또 육아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그래서 저는 그 설날에 지금은 이런 복장이지만 설날에 가면 정말 그 도포 입고 갓을 쓰고 그런 모든 행사에 차에 다니고 하는데 그런 뿌리를 내 스스로의 그 뿌리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의 그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아에도 박애주의가 있고 네. 또 인본주의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그 아름다운 전통을 되살리자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지만 이런 아름다움을 내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작품으로 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은 경영학이고 신학문이고 실제 그 사회생활에서 했던 것도 금융 업무를 담당했었고 네. 그런 오래전 것과 지금 것 그것을 같이 그려내고 또 하나는 이왕 작품을 그려내면 내 작품에서는 우리가 따뜻한 어떤 삶에 대한 그리움을 내 작품으로 내가 현대 작품을 쓰든 아니면 오래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쓰든 내 작품에는 따뜻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흘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보면 어떤 육아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우리 것의 뿌리, 어떤 따뜻한 삶에 대한 아름다움, 예. 어떤 이런 것을 지켜오셨군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금융 업무라는 네. 얘기가 나와서 언뜻 생각났는데
우리 이순원 선생님은 그 동료 작가라든지 선후배 작가와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 금융 업무 하시면서 주변 선후배 작가, 동료 작가에게 또 술도 많이 사주시고. 그때 제가 월급도 많고 네네. 또 그 다른 작가들보다 먼저 일찍 베스트셀러들도 일찍 하고 네. 이래서 그 몫을 담당했던 거죠. 그 이번 대산문화 보모에 발표된 글, 그 권태현 작가가 쓰신 수필인데요. 운이 좋은 이유라고. 이 수필을 보니까 이 권태현 선생님이 글을 못 쓰는 중에 그 선생님의 격려를 받아가지고 11년 만에 그 15세를 출간하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가들 중에는 작가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늘 먼저 손을 내밀어서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그렇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육아에서 배운 건데 이렇게 우리는 그 옛날 모습을 그리면 부잣집은 이렇게 가난한 마을 이렇게 보면 착취하는 모습들만 자꾸 가리키는데 실제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겨울에 이렇게 마을에 굴뚝에 연기가 안 올라가는 집이 있으면 그걸 굉장히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워하셨어요. 이것이 집에 연기가 안 오르는 그 사람이 그 집 가정이 가난하고 게으른 잘못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마을 공동체의 잘못이고 또 그 마을에서 그래도 그 행세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저는 그 글을 쓰면서 보면은 글도 좀 전부 물론 자기 작업에 글을 하지만 작품에 글을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는 거 함께 격려하고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잘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지만 괜찮습니다. 전 질문 좋습니다. 후배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오면 꼭 그 작품을 읽고 잘 받았다 이렇게 읽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좀 어떤 작가들이 좀 오랫동안 안 하면 내가 믿었는데 안 하는 그 후배 작가라든가 네. 친구 작가들 경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체근하는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앞에서 좀 뭐 이끈다면 이상 뒤에서 떠밀더라도 네. 함께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죠. 정말 그 주변에서 그 이순 선생님의 격려, 그 다음에 일종의 질책, 그 따뜻한 질책이죠. 이것을 통해서 일어선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훈훈했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배후에는 어떤 그 따뜻한 유교적 아름다움, 정서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짬뽕을 잘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일뽕모라는 모임을 한때 이끄셨다고요? 예, 일산에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네. 그냥 음식점에 가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제 스스로가 짬뽕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이게 네. 뭐 이렇게 그 반죽을 해서 하는 거는까지는 못하고 그것은 저기 생칼국수를 사오면 되고 그 짬뽕 국물 내는 거, 그 소스 내는 거 이런 건 제 스스로가 만듭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네. 제가 만들어서 찍은 짬뽕 그 사진만도 한 20개 이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들면 제 아이들한테도 보내주고 친구들한테도 보내주고 다른 그보다 짬뽕 만드는 그 한 번 만들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은 또 짬뽕을 안 좋아해서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짬뽕을 만들어서 혼자 사진 찍고 먹고 이럽니다. 그 차별화되는 어떤 레시피 중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불맛이죠. 짬뽕은 국물 속에 불맛이 그냥 우리가 장칼국수나 고추장이나 그냥 고춧가루 푼 거하고 다른 게 그 태운 듯한 맛이 나야 돼요. 짬뽕에는 그 불맛을 어떻게 내는가 이것에 따라서 짬뽕 맛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짬뽕을 설명하시는 선생님 표정이 정말 환하십니다.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슬럼프가 있으셨는지요? 예, 있죠. 있는데 저는 이걸 친구 중에 구요소 작가가 제가 어느 대학에 강연을 둘이 같이 나갔는데 누가 슬럼프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럼프에 대해서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그럴 땐 잠시 쉬었다 써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효소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산문정신이라는 것은 안 써질 때에도 쓰는 것이 산문정신이다. 그래서 내가 저것을 더 확장하면 슬럼프에도 끊임없이 써나가는 거, 밀고 나가는 거, 그 슬럼프를 이겨내는 게 산문정신이 아닌가. 실제 힘들게 쓴 부분들은 나중에 돌아봐도 그 부분이 내 작품 안에서 그 작품 안에서도 굉장히 빛나고 또 기억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엄살 떨지 말고 우리는 또 운동과 틀린데 밀어내는 거, 힘들어도 밀어내는 거, 그 부분을 정면 돌파하는 거, 쓰기 어려우면 또 공부해서 밀어내고 자료도 찾아서 밀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슬럼프 극복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대개는 작가들이거나 또 작가 지망생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말씀이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이순원 소설가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그 책 한 부분이에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이 작품을 처음 읽었습니다. 책이 나온 다음 읽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천문학에 발표된 그 문예지에서 읽었는데 지금은 조세희 선생님은 모두 다 알죠. 그때에는 정말 낯선 작가였고 아니 창작집 하나 안 쓴 작가였는데 그때 이 작품을 읽고 앞으로 나도 이런 소설을 써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조세희 선생님하고 얼굴은 뵙지 못하고 전화만 그리고 정말 내 마음 안의 스승처럼 전화만 자주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고 사제간에 아직까지 얼굴 보지 못해서 올해 여름 오기 전에는 선생님이 좀 따뜻할 때 보자 해서 네. 올해는 좀 뵈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읽어볼게요. 네. 나는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린 세상을 다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는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려버리고 수도선도 끊어버린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을 키운다. 비도 사랑으로 내리게 하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불러 작은 미나리 아제비 꽃줄기에까지 머물게 한다. 아버지는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것이 못마땅했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옳았다. 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제가 아직까지 대학의 경영학과 학생이고 2학년 학생이고 장차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은 가졌어도 어떻게 시작해질지도 모를 때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당구장이가 살다시피 하던 시절이어서 11시 반 되면 그 통금 예비령이 울려요. 그러면 모든 게임을 하다가 멈추고 손을 씻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가 놓고 간 내가 산 책도 아니고 누가 그 의자에 놓고 간 책인데 실천문학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가져와서 읽으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이제까지 보던 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글을 써도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이때부터 나도 꼭 이런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작가가 되고 싶다. 그때부터 마음 안에 흠모한 내 아내 스승님이십니다. 작가로서의 씨앗을 떨어뜨린 작품입니다. 네.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꼭 들어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를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준비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오목눈의 사랑을 썼지만 그 쓰게 된 것이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면서 뽁뽁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뽁뽁이 소리가 들리면 여름이 왔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저 새는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힘든 날개짓을 하고 왔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게 날아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 산소에서 그 뽁뽁이 소리를 녹음하면서 이 작품을 또 구상했던 거죠. 네. 19,000km. 네. 그 뽁뽁이는 바다를 바로 건너니까 14,000km. 예.
그 여러 날에 걸려서 날아온 그 새에 이게 제가 핸드폰에 그 녹음을 해서 네. 소리가 좀 좀 구슬퍼 보여요. 뻐꾸기 소리가. 네, 선생님께 영감을 준 뻐꾸기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소리 들으면 저희들은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는데 네, 그렇죠.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14,000km의 여정이 네. 생생하게 조금 이 소리 안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뻐꾸기 소리 외에도 주변에 새소리가 또 다 사운드처럼 깔려 있네요. 네. 아, 좋습니다. 차기작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차기작에 대해서 말씀해 저는 주세요. 그 작품 쓰고 나서 쉬고 잘 이러지 않으면 좀 맞물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 추리 소설을 한번 썼어요.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는 사실 추리 소설인데 그때는 추리 소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추리 소설이라는 건 추리 기법을 쓴 소설이 추리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걸 추리 소설이라고 그때는 문단에서 말하지 않고 추리 기법의 소설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 작품을 쓰고 난 다음에 다음번 작품으로 그 추리 소설 한 편을 쓰는데 추리 소설에는 물론 살인과 사건들이 뭐 범인을 쫓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들어가죠.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추리 소설을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문학의 방식대로 내 작품의 색깔로 그 좀 서정적인 어쩌면 이제까지 좀 보지 못했던 가장 서정적인 문체의 추리 소설이 되지 않을까. 이미 한 150매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작품 그 오목눈이의 사랑을 쓰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해서 올해 안에는 이 작품이 끝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편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소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추리소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작가는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 쓰고 저런 작품을 쓰는 동안 그 작품 안에 동화되는 거잖아요. 이번 그 오목눈이의 사랑을 쓰면서 이 작품이 소설책으로 나오기 전에 네. 또 이렇게 제가 관계 맺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방송사 PD가 선생님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라이언킹과 같은 극장판, 세계적인 극장판 애니메이션 작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캐릭터도 만들고 네. 그것을 제작사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 미국하고 캐나다의 그 거대 프로젝트 제작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지금 그 극본도 영어로 써 나가고 있고 네.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책상에 앉아서만 책상에 쓰지만 그럼 우리가 많은 삶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쓰진 않지만 많은 작품을 읽는 것이 내 삶의 지평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제가 청소년 시기에 그 대관령 올라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꾼으로 주저앉지 않고 농사만 짓지 않고 다시 또 와서 이렇게 학문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젊은 시기에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닌가.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지평을 확대하는 일이라는 걸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이 오목눈이의 사랑이 지금 영상화되는 단계에 네. 접어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순원 장편소설 오목눈이의 사랑을 읽으시고 과연 원작을 뛰어넘는 영상인지 아닌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순원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양예고 김유미 선생님, 고양예고 김기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 김유미입니다. 저희는 5월 16일부터 진행되는 예술제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예술제를 준비하셨군요. 김기혁 네.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가 김기혁입니다. 저희들은 부쩍 성큼 다가온 여름을 신나게 대비하면서 열심히 글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기혁 선생님 무슨 마라톤이라든지 사이클 이런 걸 하시나요? 얼굴이 붉으셔가지고. 네,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네네. 홍조가 있는 건 아닌데 항상 이 집에 있을 땐 뽀얀데요. 밖에만 나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운동을 좀 하는 편입니다. 항상 상기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오늘은 가장 사랑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읽어줄 책 가지고 오셨죠. 김유미 선생님부터. 네, 저는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맨가리가 다른 이름인 에밀 라자르로 발표한 작품인데요. 주인공 모모와 로자 아주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에 사랑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저는 문예창작과에 입학한 친구들에게 항상 이 책을 추천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최악의 상황에 놓인 주인공이 어떻게 사랑을 배워가는지 살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 바로 자기 앞에 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유미 선생님의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노망이 들기 전에 한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사랑할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로자 아줌마를 사랑했고 아직도 그녀가 보고 싶다. 하지만 이 집 아이들이 조르니 당분간은 함께 있고 싶다. 나딘 아줌마는 내게 세상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몽 아저씨는 내 우산 아르티리를 찾으러 내가 있던 곳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감정을 쏟을 가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르티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몹시 걱정했기 때문이다. 사랑해야 한다. 네.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마지막에 사랑해야 한다를 낭독하고 싶어서 이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연인들의 사랑만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그런 사랑을 문학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공감하면서 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픈 마음이 진짜 샘솟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들으면. 김기영님은 어떤 책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국어 선생님들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때도 이렇게 다인수학급이라 학생 수가 많잖아요. 네. 국어 선생님이 수업을 너무 잘해 주셨고 그 수업에 빠져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책 한 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정채봉 선생님의 이제 생각하는 동안 멀리 가는 향기라는 책이었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눈맞춤 하시면서 동등하게 공평하게 수업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저에게는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시는 거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저도 몰래 선생님 책상에 비발디 사계 테이프를 몰래 올려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정채봉 선생님의 멀리 가는 향기를 계속 1987년에 처음 나왔는데 네. 계속 나올 때마다 이게 그때 시리즈 6권 지금 7권까지라고도 알고 있지만 6권까지를 다 그때 버전으로 사서 읽었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글들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은 특별히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빠르게 읽을 수 없다는 걸 일깨워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글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직접 목소리로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놈들. 천국이나 지옥이나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았다. 천국도 푸른 초원이었고 지옥도 푸른 초원이었다. 맑은 물 또한 천국과 지옥 차별하지 않고 흐르고 있었고 부는 바람 역시 양쪽 다 감미로웠다.
조물주가 차려놓은 식탁 또한 똑같았다. 산의 진미가 그릇마다 가득가득하였다. 오직 사람들만이 달랐다. 천국에는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지옥에는 나뿐인 사람들이 들어갔다.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찾아들었다. 그런데 그곳의 식탁은 저만큼씩 떨어져 있어 팔이 닿지 않았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의 길이가 석자씩이나 되었다. 멀리 있는 식탁, 기다란 숟가락과 젓가락. 식탁에 음식물을 집을 수는 있어도 자기 입에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지옥의 나뿐인 사람들은 음식물을 떠서 해치기만 할 뿐 아무도 먹지를 못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러나 천국에 나누며 사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물을 떠서 상대편을 먹이니 서로가 배부르고 화기애애하였다. 날로 지옥은 황폐해져 갔고 날로 천국은 푸르러 갔다. 조물주가 말하였다. 내가 지옥을 만든 게 아니다. 너희들 중 나뿐인 녀석들이 지옥이 되게 하였다. 알겠느냐? 나쁜 놈들. 아우, 재밌습니다. 네네. 그 낭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주시죠. 사실은 이제 멀리 가는 향기 1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생각하는 동안 시리즈 5번째 이 순간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글인데요. 요즘 사실은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삶에 대한 문제를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작년에도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어른들, 그다음에 너희들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이 나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같이 사는 세상인데 나뿐이기 때문에 글도 마찬가지다. 나뿐,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유미 선생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공감 능력의 기본이 바로 이 나뿐이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진짜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항상 얘기하는데요. 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서로 떠먹여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곧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데요. 독서량이 적으면 문학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고 학생들의 독서 상황이라고 그럴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신입생 선발을 할 때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면은 한 언제부턴가 저희가 모르는 작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작가 이름도 사람 이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찾아보면은 웹소설이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품을 접하는 폭이 좁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진학하면 1학년 때부터 다양한 작품을 익히는 훈련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3학년쯤 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서 읽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학생들이 이제 사이토 마리코라고 그 일본인인데 한국어로 시를 쓰신 분 있잖아요. 그 작품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찾아서 네, 읽으면서 선생님들한테 추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한 3학년쯤 되면은 스스로 찾아서 읽는 그런 눈을 갖추는 것 같아요. 네. 김기혁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이 단순히 인문계 학생들만 비교해 봐도 요즘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책 독서의 중요성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중시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이 사실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선생님들이 못 따라갈 정도로 독서량이 많은 편입니다. 물론 들어왔을 때 문학을 하고 싶다는, 창작하고 싶다는 이제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대단히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또 안내하는 편입니다.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선 먼저 훌륭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윤성희 소설가님을 모셨을 때 윤성희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만약 작가하고 독자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독자를 선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주 감동 있게 전달하신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창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훌륭한 독자가 돼서 많은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아직도 강합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교과서랑 좀 친숙하시잖아요. 교과서에 실렸으면 하는 작품들이 있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김유미 선생님. 네.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는 교과서에 실리는 작품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앤서니 브라운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대단히 현대화됐고 또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혁 선생님 어떠세요? 근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직도 우리 특히 문청들은요 워낙 현대문학에 민감해서 그런지 항상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올드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 교사들 입장에서도 네. 저도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교육과정 변화상을 보면은 물론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문학이 그 작품 양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건 맞습니다. 진짜 네. 방대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교과서 개발하느라고 교과서 개발팀에 현대문학 쪽, 고전문학 쪽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고전문학은 걱정을 안 했거든요. 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현대문학은 너무 방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잡고 또 가치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 넓은 스포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엄청 돼가지고 이제 토론을 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작품 실렸으면 하는 바람보다도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감히 생각을 못할 정도로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 굉장히 특별한 신분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 국어 선생님, 문학 선생님, 어떤 이런 분들께 큰 감명을 받았는데 그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든지 신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과 고전 작품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전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사실은 되게 동일하거든요. 대부분 인간 내면에 있는 선과 이런 부분들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문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라면은 읽고 쓰는 일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작품을 보면 네. 나치 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일했던 여주인공이 책을 통해서 글자를 알게 되거든요. 네, 원래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사람이 글을 읽고 읽을 수 있게 되고 나서야 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살을 해요. 그렇죠. 책을 밟고 올라가서 자살을.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읽고 쓴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옳고 그름 너머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지녀야 하고 지니게끔 이끌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먼저 이제 읽고 쓰는 일에 대한 어떤 가치,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혁 선생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국어 선생님 이렇게 문학 선생님으로 한정하기보다도 이제 선생님이라는 먼저 태어나서 길을 닦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후학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의 신념, 그다음에 또 선생으로서의 신념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또 얘기해요. 너희들 인생에 대한 신념도 있겠지만 작가로서의 신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신념이 있을 텐데 신념은 내가 절대로 그 무엇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람으로서든 뭐든 꼭 그걸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데 요즘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저도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의롭게 살자라고 하는 아주 의롭게 요즘에 많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처럼 그냥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그 의라는 게 정말 생각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제가 대놓고 얘들아 의롭게 살자. 그러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들이 사랑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자. 네. 그게 의로운 삶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그 톤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티칭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실에서 구현하고 싶은 교육적인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교육 현장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그걸 구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약간 한계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술고등학교도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기본적인 시스템은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등교하고 아침 조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도 딱딱 지켜야 하고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조금 자유로운 정신을 요구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글 쓰면 야외 수업도 많이 나가고 싶고 봄에는 봄꽃 보고 여름에는 여름 풀 보고 이러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려면 엄청난 결제 과정이 필요해요. 네. 결제를 많이 받아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내부 결제 과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동아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간극을 메우려고 하죠. 네, 학생들에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촌 한옥마을의 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간다거나, 네, 6월이면 국립극단에서 하는 청소년극을 보러 간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바다나 산으로 야외 백일장을 나간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기혁 선생님 어떠세요? 뭐 특히나 그렇지만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또 교육과정,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좀 다인수학급이에요. 학교 학생 수가 좀 많고요. 한 반에 많고 그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좀 많이 못하는데 요즘은 교실에서는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좀 사실은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결국은 기승전 토크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야기 많이 하는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기혁 선생님 말씀하시면 제가 자꾸 빨려 들어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고 문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작가가 되고 싶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문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예고 문학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되게 간단해요. 우선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아야 돼요. 네, 저 친한 선생님께서는 너무 교사가 힘들어서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해보셨더니 연구직이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힘드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sa람들과의 친화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눈. 좋습니다. 김기혁 선생님. 네,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교사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보면 아이들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을 너무 예쁘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다니려면 그 아이들 이해해주고 하는 그 능력들이 또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의 선생님으로 오실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당연히 문학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문학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예술 장르도 이렇게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문학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 사람이 생겨나고 나서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춤추고 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기본은 노래잖아요. 그렇죠. 노래하고 또 이야기하고 서사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회에 걸쳐서 문장의 소리 책들의 방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김은미 선생님? 저는 사실 여기 나온다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꼬박꼬박 챙겨드는 학생이 있어서 아마 알려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송을 직접 접하고 나니까 문학의 영역, 작가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저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 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PD님과 그리고 진행해 주신 헤이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학을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뭉클해지네요.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면 관계자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자면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실제 우리 문예창작과에 다니는 학생들도 한번 초대해 주셔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빌어서 전국에 홍보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안양예고,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정말 우리 친구들 와서 열심히 글 쓰고 정말 좋은 학교고요. 그래서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글 쓰는 마음들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유미 선생님, 김기혁 선생님 두 분을 뵈니까요. 안양예구와 고향예구의 앞날이 환할 듯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수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현우 시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비금속 소년을 출간하신 정우신 시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시집이 나온 지 좀 됐죠? 네네, 작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등단할 때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예, 또 첫 시집을 내니까 또 다르게 또 좋고, 아직도 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분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진 않으세요? 시집 관련해서는, 네, 크게 바쁘진 않고요. 네. 이제 먹고 사느라, 네,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지어진지 궁금합니다. 제목이 이제, 표제작이 또 비금속 소년이라는 표제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 정했고, 다음은 이제 비금속이라는 성질하고 소년이라는 성질을 시집 전체에 좀 기획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합하다 보니까 또 비금속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시집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뭐 비금속, 그다음에 뭐 생물, 자연, 영혼,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인님이 바라보는 죽음은 어떤 건가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삶과 반대되는 측면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시집을 구성할 때는 제가 죽음 속에서 저 너머의 어떤 세계가 삶일 수도 있겠지만 저 너머의 어떤 세계에 제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다른 차원의 그 무엇 알지 못하는 거겠죠. 사랑과도 같은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안 쓸 때는 주로 무엇을 하세요? 작년에 시집 내면서 이제 함께 딸도 이제 세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딸이 그러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1개월이에요. 아직 한 살 안 됐군요. 네네. 그러면은 취미는 어떤 걸로 많이 하세요? 뭐 취미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찜질방 자주 다니고요. 네네. 그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시집에 네. 그 보면 네. 그 0부,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 부를 나눈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네, 각 부마다 이제 약간 기획적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0부는 뭔가 이제 탄생되기 이전에 진화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세계를 그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1부, 2부, 3부 진행되면서 그 비금속 소년의 그 시집의 그 소년이 어떤 상태의 그 소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년이 점점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세상과 조우하거나 만나는 과정, 그런 과정을 좀 부에 따라서 같이 진행시켜 봤습니다. 시집에서 좀 가장 쓰기 힘들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또 세월호를 겪었으니까 세월호 관련된 시나, 제가 이제 애도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어떤 소재나 아니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시들은 좀 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시집에서 말하는 금속이 어떤 의미를 가리키나요?
금속이 이제 그 비금속인데, 그러니까 뭐 금속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그 비금속의 비금속도 되고요. 그 비철 금속의 이제 성질들이 있거든요. 뭐 스텐이나 뭐 구리,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생물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물과 만났을 때 어떤 현상,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어떤 뭐 윤리적인 의미들을 배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속을 결합시켜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인간과 이질적이지만 결합시켰을 때 또 뭔가 나오는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연구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시를 쓸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어떤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인님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제가 그 사람을 그리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쓴다거나 사람을 그리더라도 타자화시키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을 여러 측면으로 좀 바라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어떤 생물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 제가 직접 최대한 그 개체의 입장에서 그 이미지나 아니면 그 생물의 리듬을 한번 따라해 보려고, 언어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꼽자면? 3가지가 아내, 딸, 커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등단할 때 또 이제 시집 나올 때는 딸이 세상에 나왔는데 등단 연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소중하고 딸이 소중하고, 커피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3가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신 시인님의 풀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풀. 움직이는 것은 슬픈가? 차가운 것은 움직이지 않는가? 발목은 눈보라와 함께 증발해버린 청춘. 다리를 절룩이며 파이프를 옮겼다. 눈을 쓸고 뒤를 돌아보면 다시 눈 속에 파묻힌 다리. 잘하고 있을까? 달팽이가, 어느 날 아침 운동화 앞으로 갑자기 떨어진 달팽이가 내일 위를 기어가고 있다.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다락방에서 반찬을 몰래 집어먹다 잠든 소년의 꿈속으로, 덧댄 금속이 닳아서 살을 드러내는 현실의 기분으로. 월급을 전부 붙였다. 온종일 걸었다. 산책을 하는 시내 풍경. 움직이는 생물이 없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없다. 공장으로 돌아와 무릎 크기의 눈덩이를 몇 개 만들다가 잠에 든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슬픈가? 가만히 있는 식물은 왜 움직이는가? 밤이, 어느 작은 마을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밤이 등 위에 정적을 올려놓고 천천히 기어간다. 플랫폼으로. 나를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 창밖으로 내리는 눈발의 패턴이 바뀐다. 간혹 달팽이 위로 바퀴가 지나가면 슬프다고 말했다. 잠들어 있는 마음이 부풀고 있다. 나를 민다.